안녕하십니까. 2021년 유교문화 활성화 사업 아카데미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이어서 나는 고전에서 건축을 배웠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고전 문학 텍스트와 관련이 있는 그런 강의였다면 오늘은 전통 건축으로부터 전통 건축이라는 텍스트 속에서 대감의 눈썰미가 어떠했는지 이걸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연 대감의 눈썰미를 좀 닮아야 될 텐데 하는 관점에서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거가 이제 오늘 함께 할 전통 한옥인데요. 경상북도에 있는 그 양동마을의 서백당이라는 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굉장히 경사가 이렇게 산 쪽으로 비교적 가파르게 생긴 그런 땅에 지은 집인데요. 이 집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저는 제가 좋아하는 김상미 시인의 시 한 편을 여러분과 함께 좀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시인은, 김상미 시인은 어렸을 때에 전통가옥에서 가족의 삶을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는 대청마루 한켠에서 이렇게 토닥토닥 다듬이질 하시고, 오른쪽에 아버지는 신문을 보시면서 아마 시세를 좀 이렇게 조망하시면서 투덜투덜 하시고, 그리고 이 시인, 이 어린이는 남동생과 함께 모차르트, 브람스, 김민기의 노래, 차이콥스키 이런 것들을 함께 들으면서 이렇게 가족의 삶을 풍요롭게 누리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시 중간 무렵에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면, 나는 그 집에서 삶의 계율을 익혔습니다. 저는 시 중간에 이 구절을 보고 엄청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 한 채가 한 어린아이에게 삶의 계율을 다 배워줬다. 학교가 따로 없구나. 집이 이렇게 위대하구나. 어쩌면 김상미 시인을 멋진 시인으로 만들기까지에는 바로 이 집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본인이 뛰어난 감수성과 시적인 재주, 그런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가 시를 쓰기 위한 체험의 보고, 그 집이 없었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가 없겠죠. 그러면서 시인은 그 집 속에서 가족들 간의 나긋나긋한 갈등을 이렇게 마치 어렵지만 슬기롭게 그것을 이겨나간 삶을 살았노라 하면서,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집다운 집이 다다라야 될 바로 모습이 이런 거구나. 물리적으로 잘 지어진 집 딸랑 한 채가 아니라 정작 그 속에서 살아야 될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온화한, 말하지 않아도 서로 교감하는 가운데에 이렇게 풍요로운 공간 속에서 훗날 내가 그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다면
이게 집다운 집이겠죠. 그래서 저는 집은 추억의 진료다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집을 설계할 때는 그 집에서 살아가게 될 어린아이의 삶이 훗날 이 김상미 시인처럼 자기 자신의 그 집 속에서의 삶을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그 집 속에서 삶의 계율을 익혔노라고 고백할 정도의 집이라면 정말 이보다 더 훌륭한 집다운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집다운 집의 진면목을 찾기 위해서 저는 고전문학 텍스트를 비롯해서 전통건축이라고 하는 위대한 텍스트들을 즐겨 찾아서 읽곤 합니다. 그 속에서 교훈을 얻고 지혜를 얻고 그것을 내 건축이 가야 할 길로 삼고 그리고 그것을 설계 속에 깊숙이 반영하려는 노력을 늘 잃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건축에 대한 깊은 이해로부터 사실은 집다운 집이 어떠해야 할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벌써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느끼셨겠지만 우리 조선의 선비들이 어떤 삶을 건축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면서 살았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그 속에 엄청난 지혜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허물어진 집다운 집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필요가 있고 우리 선조들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통가옥 한 채를 여러분과 함께 잘 살펴보는 가운데 처음서부터 여러분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전통건축의 외관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보다는 잘 보이지 않는 공간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정말 그 집이 여러분에게 감동을 주어서 떠나고 싶지 않다 하는 정도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그 원인이 알고 보면 그 외관 속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외관도 중요하지만 그 집이 담고 있는 공간의 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힘은 어떻게 생기는가? 공간 구성을 어떻게 했는가? 옛날에 선비들은 자기가 집주인이면서 사실은 건축가였습니다. 그가 공간을 기획하고 경영을 했습니다. 터를 잡고 안채, 행랑채를 어떻게 배치하고 이거 다 그 집주인이 결정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선비들은 건축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이들이 그 자리, 그런 집, 그런 사람, 그런 삶의 그 일치를 어떻게 이루었는지를 조목조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의 개관입니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동마을입니다. 건축주는 그 당시에 1454년에 지었으니까요. 15세기 조선 전통 한옥의 거의 효시라고 할 정도로 초창기 조선시대의 건축입니다. 손소대감께서 직접 설계를 하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대지는 한 1384평, 그리고 안채, 사랑채 면적은 합해서 한 38.3평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집이 어떤 집인지를 이렇게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시고 함께 자세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경의 모습입니다. 여기가 행랑채, 안채, 사당채입니다. 요 안채 요쪽 요 모서리가 보통은 사랑채가 독립되어 있는데 이 집은
안채의 한 모서리가 사랑대청입니다. 그게 조금 다른 집들하고 다르죠. 그리고 담장이 쳐져 있고. 여기서 우리는 전통 건축의 중요한 요소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채, 담장, 그리고 여기서 주목하셔야 될 게 채와 담장 사이의 공간, 채와 채 사이의 공간, 채와 채 사이의 공간. 채와 담장과 마당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야 비로소 전통 건축의 기본적인 요소가 다 들어있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듯이 잘 채우고 잘 비우는 것이 건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대단히 희한하게도 이 집은 1430평이나 되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채들을 앞으로 몰쳐줬어요. 그리고 뒤를 크게 남겼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땅이 남아도는데 웬일이냐. 그러면 저게 우연히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필연적인 구성에 의했을까요? 그런 관심을, 의문을 가지고 제 강의를 쭉 듣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자, 대문채, 안채, 사당채입니다. 마당이, 여기에 마당이 있고 여기에 또 뒷마당이 있고. 대문간 들어가는, 이게 행랑채입니다. 대문간 들어가는데 이렇게 있고, 좀 더 접근을 하면 멋집니다. 더 가까이 가면 대문간 지나면 투박한 기단,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요게 사랑대청입니다. 그리고 돌아서 이쪽으로 가면 마당이 보이죠. 그리고 마당에서 오른쪽 저 깊게 사당채가 보이고 요게 사랑대청, 서백당이라는 현판 보시죠? 네, 마당에서 본 모습입니다. 사랑대청. 행랑채하고 사랑대청하고 바짝 붙어 있죠? 안채로 가겠습니다. 다시 이 길을 걸어서 이렇게 가면 이제 안채 대문이 나타나고 저 뒷뜰, 후원, 정원이 저 여기 안채 대청 뒷공간으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안채 마당이죠. 그래서 뒤돌아봅니다. 이 어르신도 지금 보면 여기 안채에서 사랑대청으로 이렇게 조그만 쪽마루를 거쳐서 여기 사랑대청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모습이죠. 자, 이렇게 그냥 한번 훑어보셨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는 전혀 감동이 없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 집을 꼼꼼하게 읽으셔야 비로소 와, 이 집이 이렇게 구성됐구나. 그래서 좋은 거구나. 이제 그런 이해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집주인 손소대감이 대지를 경영하는 법이 어땠을지를 한번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저 밑이가 저 0점이라면 여기가 5m, 여기 뒷뜰 시작이 9m, 여기 뒷뜰 끝나는 데가 14m입니다. 그러니까 요 마당서부터 여기까지 무려 9m, 3층 정도 높이의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파른 경사죠. 가파른 경사에다가 집을 짓는다는 게 만만치 않은 일이죠.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비탈진 채로 집을 질 수가 없으니까. 재미난 것은 이 집들, 이 채와 마당과 담장들이 어떻게 구성되었는가를 잘 살펴보면 이렇게 십자형 분할 배치, 십자형으로 나눠서 자, 채워진 것은 여기, 비워진 것은 여기.
그러니까 일단 저게 의도적인 것이라면 첫 번째 발견할 수 있는 코드는 십자형으로 만들어진 분할로 십자형으로 분할 배치한 것이다. 그리고 좌측 하단과 우측 상단이 채워지고 나머지가 비워지고, 이런 배치가 왜 그렇게 했을까? 다시 한번 또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로 남쪽은 이쪽이죠.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그 가파른 길을 오르려니까 집 정면을 향해서 올라가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집 옆으로 해서 경사로를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경사로를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이 집을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집이 아직 보이지 않죠. 저기도 마찬가지로 그 집 속이 다 드러나지 않으면서 천천히 집에 가는 과정이 생겼어요. 그냥 쑥 열고 쑥 들어가고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경사로를 따라서 가면서 집에 들어가는 과정이 생겼습니다. 아, 이제 집에 왔구나. 오늘 하루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지. 집안에 지금 둘째 녀석은 몸이 많이 아픈데 지금 괜찮나. 뭐 등등 이런 집안 대소사를 비롯해서 바깥 공간에서 겪었던 일들을 다 마무리하면서 이 집에 들어서는 그 과정의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최광유라는 선비의 옛 친구를 그리며라는 시를 보면 집이 한 채의 집이 사람을 어떻게 맞이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시사점이 많습니다. 내 일찍이 친구 그리며 강남 땅 그대 집 들렀던 날, 그날따라 아마 그 앞에 그 물이 있었는데 꽤 큰 연못이나 이런 게 있죠. 그것이 아침 햇살을 받아갖고 노을이 져서 대문간에 어른거리는 걸 보고 이 친구는 친구를 만나지 않고 그 감흥을 깨기 싫어서 되돌아갔다고 그래요. 친구보다 더 소중한, 그건 뭐냐면 친구가 이 친구에게 준 선물이기도 한 거죠. 그 아름다운 풍경을. 그러니까 집에 다다랐는데 그것이 그 집에 오는 사람한테 무엇을 이렇게 보답하는지, 무엇을 주는지. 이 집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안채의 풍광이 살짝 이렇게 보이면서, 예? 여기는 어둡고 저기는 밝고, 그러니까 깊이감이 생기면서 안쪽의 풍경이 그 자체로 집 자체가 만든 행랑채와 안채 사이의 교묘한 결합, 그 교묘한 결합 그 자체가 아름다운 그림이 됐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서백당을 제일 첫 번째 그 답사하면서 이 대목에서 와, 손소대감이 어떤 분이었을지 내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만나지 않아도 이분의 미적 감수성은, 이 눈썰미는 이거로 게임 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 대문간 안에 무엇을 이렇게 그 속내를 들여다 보여줄까에 대한 그 절묘한 거. 이따가 제가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이것은 최광유가 친구의 집 앞에서 받았던 감흥 못지않게 이 그림 한 편의 그림 이거 자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 점심, 저녁 매번 풍광이 바뀝니다. 그런가 하면 계절마다 다르죠. 눈 올 때 다르죠. 이 고정된 건 있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우암 송시열 선생의 금강산 그 시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금강산 자체가 아름다운 것이 아니고
그것이 고정된 것도 있지만 그것이 계속 변하게 하는 자연의 속성 때문에 이것이 하나의 고정된 그림이 아니라 건축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만 저것을 끊임없이 변하게 하는 자연 때문에 그러니까 고정된 것 자체만으로 그 어떤 미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자연의 속성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집에 몇 시 무슨 계절에 어느 무렵에 당도하느냐에 따라서 수백만의 풍광의 추억이 가능하겠죠. 저는 이것만으로도 저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기단이라고 그러죠. 집을 짓기 위해서 평평하게 대문간을 정사각형으로 그려보면 여기도 잘 보면 또 4분할입니다. 두 번째 코드 4분할 코드입니다. 재미난 건 아래층은 아랫부분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속. 여기 가서 단절되어 있죠. 가고 여기는 어떻게 해요? 여기는 가깝고 저기는 멉니다. 여기가. 이렇게 벌써 요 대문간에서 집안 속내를 그냥 아무렇게나 드러낸 것이 아니라 윗부분은 좌측까지만 돌출하고 나머지는 이것이 단절되고 나머지는 저쪽 사당채 쪽에 공간으로 깊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아랫부분 기단은 이쪽에서 저쪽까지 연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자, 여러분이 이 대문간을 지나면서 1이 들어가십니까? 1이 들어가십니까?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벌써 이 대문간에는 스스로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야 정상이죠. 왜요? 여기가 터져 있고 비어 있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내가 가야 될 다음번 동선의 위치는 자연스럽게 이쪽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가지 말래도 하도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여기다 이것이 이 집의 품격을 다 떨어뜨릴 정도로 이거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여기는 상대적으로 아까 이쪽 편보다 사적인 영역으로 가는 그런데 그게 어디에다 쓰여 있냐면은 집안 대문간 들어가면서 그 코드가 벌써 오른쪽 이렇게 자기 몸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그래요? 동선 중에서 자기가 어느 쪽으로 운신 몸을 움직인다고 그러지 운신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것들이 벌써 그 공간 구조 안에 딱 들어있다 그 말이죠. 어디로 가십시오. 뭐 화살표가 필요 없다는 뜻이죠. 자, 이제 대감의 자리를 한번 살펴봅시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입니다. 안채의 모서리. 대감의 자리가 어느 쪽에 있나 봤더니 그 앞에 마당이 있고 그 뒤편으로는 사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여러분은 이렇게 눈치채셨겠지만 안채 이쪽의 산림 영역이라면 여기는 주로 유교 사회의 남성 중심 공간이고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손님들이 접객을 하고 심지어는 해마다 음력 3월 7일이면 불천위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보면은 여기 일가 친척들이 그 마당 밑에 다 뜰 밑에 모여가지고서 제사를 지낼 정도로 이쪽 오른쪽의 마당과 사당은 결국은 상대적으로 사적인 영역이 아니라 조금 공적인 영역이다. 그러니까 아까 코드를 분할하면서 좌측이 상대적으로 사적인 영역이라면 우측은 조금 공적인 영역으로 분할이 돼 있구나. 그러니까 공간을 아무시키나 배치한 게 아니라 이렇게 조직을 했다 그 말이죠. 아무렇게나 나열한 것이 아니라 좌우를 구별해서 좌측의 산림 공간, 조금 프라이빗한 영역,
우측에 사당 공간, 그 다음에 이런 행사라든지 이벤트가 가능한 마당 공간까지 묶어서 그쪽을 이렇게 조금 공적인 영역으로 그룹핑을 해서 이렇게 구별을 했다. 여러분, 이 유명한 그림 아닙니까? 이 그림 보시면 똑같은 원인데 그거를 주변으로 하고 있는 요소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크기가 달라 보입니다. 요게 작아 보이죠? 그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것은 착시 효과이기도 하지만 이게 우리 눈은 그렇게 작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을 다루면서 어떤 한 요소가 주변으로 하고 있는 요소와의 관계 속에서 실제 리얼한 크기가 때로는 굉장히 왜곡돼서 느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면서 사실은 건축가, 우리 디자이너들은 그런 재미로 그거 똑같은 걸 다르게 느끼게 하는 그 재미로 사실은 건축을 합니다. 똑같은 크기인데 10평짜리 집을 짓는데 어떤 사람은 막 답답하고 막 이런데 어떤 사람 건축가가 한 거는 똑같은 10평인데 훨씬 더 크고 넓고 막 이렇게 푸짐하게 느껴지고 그 차이, 바로 그 재미로, 그 능력 차이로 사실은 이제 디자인의 묘미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이 집을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문간으로 들어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똑같은 마당이 만약에 이 집이 없었을 때 하고 그 다음에 이 집이 들어서서 대문간을 지나서 안채와 행랑채의 좁은 공간을 지나서 마당을 봤을 때 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 벌써 이렇게 어두운 공간, 어둡고 밝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어둡지만 양쪽 채 사이에 좁은 공간 지나서 여기 다다르면 어떻겠습니까? 그 다다름 끝에 마당이 이렇게 펼쳐져 보이겠죠. 펼쳐져 보이는 순간 똑같은 물리적 크기지만 이 마당은 훨씬 더 넓게 보일 수밖에 없고 게다가 저 바깥에 있는 담장의 높이가 이것이 이렇게 낮고 펑퍼짐하고 수평의 성향을 갖다 보면 이 공간이 담 너머까지 공간이 확장돼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게 바로 물리적으로 똑같은 크기인데 실제보다 훨씬 넓게 느껴요. 그러면 같은 대지라 하더라도 공적 영역의 마당이 많은 사람들이 이 집을 오가는데 그 마당이 참 크고 넓고 후덕하다 그런 느낌을 가질 정도로 만약에 공간이 구성됐다면 이 집 대감의 눈썰미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 행랑채와 안채가 서로 맞붙어서 아주 가깝게 생겨서 가깝게 배치돼서 발생된 착시 효과입니다. 대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그것 때문에도 일단 이렇게 굴신의 미학이라고 그럴까요? 좁혔다 폈다 좁혔다 폈다. 이게 그러면서 공간의 윤곽이 달라지고 게다가 또 뭡니까? 어둡고 밝고 또 수직적인 게 수평으로 바뀌면서 똑같은 크기들이 다르게 인지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벌써 이 대감의 품격이 와, 마당이 똑같은 크기인데 마당이 벌써 아주 후덕하게 그렇게 생겼죠. 그러면 이제 대감의 자리가 어떻게 위치해 있는지 보셨는데 이제 과연 이 대감의 공간의 위상과 품격이 어떻게 구현됐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자,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행랑채와 안채의 바닥에서부터 용마루까지의 높이는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행랑채와 안채가 공간적으로 이게 더 높은 결과를 가져온 것은 채 자체에 있다기보다 바로 기단의 높이 때문에 발생된 거죠. 이 기단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사진 가운데에서 집을 짓기 위해서 평평하게 하기 위해서 발생된 요소인데 이것의 이 높이가 과연 우연히 저런 높이일까? 아니면 굉장히 정교하게 계산된 높이일까? 근데 그것도 지금 궁금한 대목으로 한번 놔두시고 이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시면 일단 기단 높이 때문에 이 대감의 자리는 벌써 행랑채보다 공간의 위상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당의 위치가 여기에 면하고 있는 마당의 위치가 또 이렇게 그 앞으로 놓여 있고 정면으로 놓여 있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다가 이 서백당을 보는 시선은 사실은 여기까지 오는 시선은 그냥 이렇게 평각이죠. 그런데 여기서 서백당을 볼 때 그 대감이 있는 자리를 볼 때는 이렇게 벌써 우러러 봐야 되죠. 네, 안각입니다. 이렇게 안각. 우러러 보는 시선으로 이 대감의 자리가 이제 구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계단의 위치 보세요. 마당에서부터 계단으로 그 다음에 여기 대돌 신발 벗고 오르고 그 다음에 여기 서백당이라는 현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형태 요소들이 마당에서부터 대청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이 흐트러짐 없이 일목요연하게 짜임새 있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여기 보세요. 신발 벗고 올라갔다쯤 치면은 여기가 석갈의 모양이 벌써 이렇게 시옷자 방향으로 있으면서 이 공간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나 보세요. 벌써 마당을 향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석갈의 방향까지도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진짜 한치의 흐트러짐이 없이. 그리고 이 난간을 보시면 여기는 닫혀 있는데 여기는 열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든 일련의 형태 요소들이 흐트러짐 없이 서백당을 향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전부 다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면 대감의 위상은 근양반의 직위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공간적으로 이미 어떻습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이 집에서 가장 위엄이 서려 있는 자리로서 그 품격이 마킹됐죠. 여기가 대감의 자리다. 여기가 가장 그 예외적인 곳이다. 공간적으로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심지어는 이 지붕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세요. 지붕도요. 여기도 이쪽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나 보세요. 석가래 때문에 지붕 모양도 여기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붕 모양이 이따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여기 보세요. 여기 지붕 모양이. 얘 때문에 생긴 거잖아요. 이따가 이제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상기시켜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요 지붕 모양의 어떤 왜곡, 여기는 보통 이렇게 팔짝 지붕으로도 가도 될 만한 데인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덧붙여서 여기서부터 저 행랑채 아니 저 안채 끝까지 이렇게 가 있습니다. 일자로. 자, 그러고 보면 대감이 앉아서 마당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그 볼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는데요. 이 대청마루로 올라가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놀랍게도 이쪽 편에 행랑채가 안채
가까이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면 서 있으면 얘가 거의 여기를 가립니다. 이쪽 방향이 거의 드러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간에 올라서는 순간 자연스럽게 여기는 행랑체가 여기 열린 공간을 닫아주기 때문에 웬만한 목석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되돌아서 앉을 수밖에 없지. 마당 쪽을 향해서 되돌아서 앉을 수 있는 그런 공간 구조를 얻은 거지요. 그러니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것이 아니라 이런 행랑체와 안체가 만들어낸 교묘한 결합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야 될지를 오리엔테이션을 어디로 향해야 될지를 자연스럽게 이렇게 정해준다 그 말이죠. 그렇게 앉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쪽을 앉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거는 이 집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이런 아름다움을 제대로 다 못 누리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제 제가 한번 앉아봤습니다. 앉아도 여기 생랑체가 거의 이렇게 별로 바깥 공간이 안 보일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가 툭 터져서 열렸다. 그러면 이 공간의 방향은 이 방향으로도 열리고 마당 쪽으로도 열리게 되겠죠. 그러는 순간 사실은 서백당은 이제 본래 아까 마당서부터 시작해갖고 막 현판 이런 데까지 쭉 일관되게 구성되어 왔던 형태 요소들이 다 무의미해져 버리죠. 여기서 그냥 다 이쪽으로 터져버리면. 마당 쪽으로 향해야 오롯이 아닌 게 아니라 마당을 향해서 앉아봤더니 갑자기 이 마을에 산봉우리 하나가 오른쪽 약간 비쳐서 있습니다. 이걸 안산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결국은 서백당이 저기를 알고 봤더니 저기를 향하는 걸 전제로 해서 서백당의 위치가 정해지고 아까 배치의 비밀 중에 사분할 구도에서 오른쪽이 비워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마당이 있고 그쪽으로 여기 봉우리하고 관련을 가지려면 여기가 비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배치가 알고 봤더니 이 배치의 먼 원인은 이 마을 바깥에 수호신과 같은 이 봉우리가 결정지어 준 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저기를 향해서 이렇게 그리 향해서 우리의 의식과 여기가 거리 향하려면 여기는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기능적으로는 정자의 모습을 가져서 여기가 열리기도 해야 되겠지만은 열리면서 닫힌 공간의 역할을 한 게 바로 이 행랑체지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면 이성선이라는 탁월한 감수성을 가진 시인, 고요한 나 사이가 갑자기 깊이 빛난다. 내가 우주 안에 있다. 어쩌면 이성선이라는 시인이 여기 앉아서 느낀 감흥이 딱 이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봉우리 넘어서 창공을 향해서 자기의 시선과 의식이 그리 향해 가면서 우주와 맞닿아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인. 결국은 여기 지금 뭡니까? 대문까지 지나서 좁은 행랑체와 안체 사이의 길을 지나서 마당으로 해서 이렇게 되돌아서 했더니 봉우리까지의
시선으로 이게 이 동선의 마무리가 됐다면 이 동선은 형상으로 치자면 바람개비 동선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한 불과 한 2.5평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랑대청이 세상의 중심이 되고 대감만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 친구든 일가친척들이 와서든 이분의 종손인 손소대감을 향해서 이렇게 그 존경함을 표하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공간은 위상도 품격도 공간적으로 구현이 된 데다가 그것이 바로 마을의 그 주산이나 다름없는 봉우리를 향해 있고 이게 동락의 세계죠. 그리고 시 속에 이 몸이 있는 곳 그림 속은 아닌지라고 하는 조선시대 많은 사람들의 시 속에 저게 이제 등장하는데요. 아마 그런 느낌을 여기서 충분히 누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성의 비밀과 대감의 눈썰미를 한번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배치가 이렇게 되고 요 노란선 요게 그 아까 그 봉우리를 향한 시선이죠. 이렇게 보면 실 채워진 거하고 이것의 차이가 이제 조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가 채워져야 하는 이유는 이게 이쪽에 있지 않고 이쪽으로 있는 이유는 바로 주산과의 관계 때문이기도 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오른쪽 아래를 비운 이유가 이제 아까 서백당이라고 하는 그 공간을 가장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그 구성하기 위한 아주 그냥 굉장히 중요한 정교하게 계산된 결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이 공간을 보시면 아까 보시면은 요 사랑대청에서 마당 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향하게 하기까지에는 행랑채가 이 열려있는 요 뭡니까 사랑대청의 마당 쪽 말고 행랑채 쪽이 열려있는데도 열려있으면서 닫혀서 결과적으로 사랑대청에서 자연스럽게 앉아서 마당을 향하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갖게 한 거는 알고 봤더니 행랑채와 안채가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저게 만약에 떨어져 있으면 여기가 이 바깥이 많이 드러나겠죠. 그러면 그만큼 이 방향이 그만큼 뚝 떨어지겠죠. 방향성이 그렇게 되고 그러니까 이 두 채가 이렇게 가까이 있는 이유도 이제 설명이 되겠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요 기단의 높이가 의도된 거냐 우연인 거냐 하는 것도 이 대목에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의도된 것이다. 이게 만약에 얘가 더 높아지면 이쪽으로 여기 지붕 너머로 이 방향이 흐트러지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두 채가 가깝고 기단의 높이가 정교하게 다듬어진 덕분에 결국은 이와 같은 서백당이 정말 그 2.5평밖에 안 되는데 보석 같은 공간으로 바뀌게 된 거죠. 여기서 나는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 중에 하나가 집에서 설계를 하고 할 때 열고 닫고를 반복합니다. 어디를 열고 어디를 닫을 건가. 그것만 잘해도 한 70점 이상을 합니다. 그런데 열기만 하고 닫기만 하고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어놓고 닫았잖아요. 열면서 닫고 닫으면서 여는 거는 아무나 못하죠. 15세기군요. 이 손소대감의 눈썰미는 벌써 오늘날 디자이너들이 범접하지 못하는 단계의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봐요. 열면서 닫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채와 채 사이의 간격, 또 기단의 높이를 기가 막히게 설정을 해서 얘가 여기가 열어놓고 닫아서, 그래서 과연 2.5평의 사랑대청이 세상의 중심이 된 것이죠. 크다고 다 보석이 되는 거 아닙니다. 2.5평짜리가 이렇게 엄청난 보석이 되기까지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성의 비밀이 거기 숨겨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죠. 자, 아까 지붕의 형태, 여기 보세요. 요 지붕의 형태가 여기만 딱 떼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면 약간 이상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덧붙여 있어요. 근데 이것의 원인이 바로 뭡니까? 아까 서백당에서 석가래 때문에, 석가래 방향 때문에. 그만큼 서백당이라고 하는 공간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 그 핵심적인 구성을 얻기 위해서 지붕의 형태조차도 전체적으로 이렇게 규정 지을 정도로, 부분이 전체를 규정할 정도로 이렇게 서백당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또 하나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금 대감이 앉아있는 공간이 아까 이렇게 4분할 구도에서 반쯤 이렇게 왼쪽 위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공간에 대감이 깊숙이 앉아있다고 가정을 하시고, 여러분이 이 대문간을 나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 공간의 높이와 시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집에 일하시는 분이 대감한테 혼쭐 날 일을 몇 개 했다고 가정합시다. 대감은 그런 거를 매번 이 사람을 불러 세워 갖고서 혼을 내버리면 대감의 체면이 말이 아니지요. 이거를 한 서너 개 정도 이렇게 함께 모았다가, 너 이놈 지난번에 여차 해서 이러지 않았느냐? 아유, 대감이 어떻게 하셨지요? 그렇게 그 하인이 깜짝 놀랄 만한 게 이 공간 속에 다 들어있어요. 뭐냐면 여기가 공간이 높은데 대감은 어디를 바라봐요? 마당을 바라봅니다. 대문간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마당을 바라보기 때문에 대문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사실은 직접 보지는 않지만 우리 눈이 얼마나 민감합니까? 안 봐도 보는 거잖아요. 안 봐도 봐요, 저쪽. 그러니까 이 대감의 자리는 대문간에 드나드는 이 집안의 모든 재물, 사람, 이 모든 것들을 사실은 컨트롤하는 타워이기도 하죠. 뭐가 다 넘나드는지 다 압니다. 누가 뭘 잘못하는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외면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너 이거 아는데 외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러다가 이제 여기 하인 같은 경우에는 대감을 차마 보기가 민망하면 고개만 숙이면 그냥 안 본 듯이 지나칠 수 있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러니까 상호 간의 처신이 정말 배려가 있는 인간적인, 우리가 21세기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법전의 두께가 날로 디테일하다 보니까 날로 두껍습니다. 그런데 정작 공간 속의 인권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저는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속에는 아직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렇게 지켜져야 될 인권이 무시되고 경시되는 것들이 곳곳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당시에 계급 사회고 굉장히 그런 갈등이 있을 수 있는 그런 사회인데도 불구하고 양반은 양반답게
일하는 분은 일하는 분답게 그분의 처지에서 서로 아주 그 직설적인 갈등을 회피할 수 있는 공간 구조를 가졌다는 거.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 마당을 향해서 앉아 있어야 될 이유도 설명이 되잖아요. 그 삶을 생각하면. 그리고 이제 재미난 것은 뭐냐면요. 이 집 전체 1,400여 평 되는 그 담장에서 이 집을 드나드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남녀가 이렇게 구분이 확실하던 시대고 신분이 구별되던 시대에 사실 그 대문간 하나로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공간적으로 그런 그 갈등을 충분히 해소할 만한 그런 구조를 가져서 이것들을 지혜롭게 이겨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백미입니다. 저보고 건축 설계 이런 수준으로 하라고 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손소대감의 눈썰미는 하늘을 찌른다고 할까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문간을 말이죠. 한 칸을 옮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그냥 대문간 열고 쑥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반쯤 걸쳐 있어서 대감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생겼을 때는 이렇게 해서 마당으로 해서 돌아가는 과정이 생겼지만 얘는 그냥 불쑥 마당으로 돌아가죠. 다시 말해서 과정이라는 게 생략된 거죠. 그렇다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갖고도 이 대문간의 위치는 절묘하구나. 정말. 절묘하구나. 아이고 뭐 행랑채에다 대문 하나 아무데나 내면 어때요? 천만의 말씀이죠. 딱 그 자리. 그 자리 그런 모습. 그러니까 그런 삶이 생긴 것이죠. 놀라운 디자인의 결과입니다. 이제 안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안채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뒤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뒤뜰에 나무들이 이렇게 풍성하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서는 것은 그쪽이 지대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후원에 꽃나무들이 가깝게 보일 수밖에 없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사랑대청에서는 좌에서 우, 우에서 좌로 얘가 이렇게 좀 펼쳐진 시선이라면, 즉 파노라믹 뷰라고 한다면 얘는 이 방향으로 깊이 있는 시선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퍼스펙티브 뷰죠. 근데 재미난 건 뭐냐면 여기 사랑대청에서 좌우로 펼쳐지는 이 시각 구조를 만약에 안방에서 반복을 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백당이 그 가져야 하는 독특하고 유일무이한 예외적인 공간, 그 장소성은 일순간 사라지고 맙니다. 왜? 그와 똑같은 것이, 비슷한 것이 뭐 안채에도 있다 그러면 이 가장 예외적이고 고유하고 그것만의 공간다움을 가지려면 결국은 차이를 가져와야 되는데, 이 파노라믹한 뷰, 좌에서 우, 우에서 좌로 이렇게 펼쳐지는 뷰와 전혀 다른 안채는 한쪽 방향으로 깊이 있는 시선. 그러니까 여기가 뒤뜰이 이게 경사가 높은데 이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얘가 중간쯤 채가 붙어 있으면은 여기가 어떻겠습니까? 깊이감이 훨씬 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왜 몰쳤는가 하는 건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요 놈이 왜 가운데 있지 않고 이 밑에까지 쭉 내려왔는가 하는 것은 바로 깊이 방향의 시선, 후원 쪽으로의 그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랫부분을 채웠구나. 그래서 실이라는
그 공간 구성의 전략이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된 거라고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대문간의 위치를 이제 한번 봅시다. 여기서 재미난 게 또 자, 보세요. 이 대문간 잘 보시면 행랑채의 지붕으로 대문간 바깥 세상은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 대청, 안채 대청에서 바깥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첫 번째 시간에서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지만 삼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공간은 하늘을 향한 시선입니다. 이렇게 하늘. 그러니까 바깥 세상과 차단된, 단절된 은밀하고 내밀한 안채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서 소통하는 것은 하늘입니다. 수직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셨듯이 저쪽 사랑대청이 남성 공간이고 안채가 여성 공간이라면 거기에 시선은 광각적인 뷰고 여기는 협각, 좁은 각의 그런 시선인데다가 저쪽은 개방적이고 여기는 굉장히 폐쇄적이죠. 그러니까 이 공간 자체가 벌써 안채는 안채답고 사랑대청은 사랑대청다움이, 그 공간다움이 그러한 짜임새 있는 차이가 나는 공간 구성에 의해서 제대로 완성된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사랑대청에서 세상사 토론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안채에 들면 아주 내밀하고 안온한 공간 속에 푹 파묻혀서 세상과 결별한 상태의 그런 공간 속에서 몸과 마음을 온전하게 쉬울 수 있었겠죠. 바로 그러한 공간의 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바깥 세상의 어려움을 혹은 스트레스를 다 벗어나게 하는데 크게 일조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 집에 사는 며느리가 걱정입니다. 그 며느리가 또 세월이 지나면 또 대단한 시어머니가 됐겠지요. 이 며느리들의 그 끊임없는 세대를 이어가는 갈등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 며느리가 안채 공간에서 소통할 수 있는 영역은 오직 하늘뿐입니다. 그 하늘에 혹시 기러기라도 이렇게 날아들기 시작하면 기러기 떼가 얼마나 그 드라마틱하겠습니까? 그 기러기 떼를 보면서 친정을 생각할 것이고 그 안채대청의 두터운 기둥을 마주하고 그 웬만한 시적인 그런 감흥이 있는 분이라면 여기 취연이라고 하는 여류 시인이 이런 시를 썼듯이 고향은 눈앞에 있으나 길은 먼 천리 근심 어려 난간에 기대 헤아려 보노라. 사실은 이런 시를 쓰면서 카타르시스에 가는 거죠. 이미 덜어놓고 다 덜어놓습니다. 하늘 가는 길에 시 한 편으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해서 그 안채의 그 스트레스는 이렇게 그 며느리들은 날려보냈겠죠. 세 개의 길입니다. 하나 하늘로 가는 길, 저쪽 세 개의 길. 그렇다면 집다운 집의 진면목은 알고 봤더니 진짜 정교한 공간 구성에 있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코드가 4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십자형 분할 배치, 4분할 구도, 바람개비 동선 3개의 길. 이것이 이 집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코드입니다. 그 밖에 의문들에 대해서 자,
향나무는 언제 심었을까요? 여러분은 벌써 이렇게 충분히 대답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봐요. 향나무가 이 마당 이쪽으로 더 나오면 대감의 시선을 크게 방해하겠죠. 그러니까 벌써 여기 이 기초 돌이 이렇게 물러나 있으면서 대감의 시선을 흐트리지 않을 정도로 마당 이쪽으로 물러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으면서 심었을 수도 있고요. 만약에 먼저 심어 있다 그러면 얘 위치를 어떻게 했겠어요? 더 이쪽으로 이렇게 밀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거를 뭐 문헌적으로나 뭐 이런 거 막 뒤져가면서 앞뒤 관계 따져서 향나무를 먼저 심었다. 무슨 탄소 검사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탐사하듯이 읽어낸 공간 구성의 원리만으로도 뭐가 뭐에 앞섰겠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지을 때 심었다고 그럽니다. 중요한 질문이 여러분 계속 뇌리 속에 남았을 겁니다. 당신이 그렇게 아름답다고 그렇게 주주구장창 그러는데 살기 얼마나 불편하냐. 응? 집주인들은 과연 그런 감동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 같냐? 제가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제 답은 이렇습니다.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다. 이러한 공간 구조를 만들어낸 가운데에 그것을 고마움으로 알고 감동을 느끼는 이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이가 있을 뿐이다. 시대가 바뀌어서 그것을 누리기가 너무 불편하면 예를 들어서 단열이 부족하다, 에너지 측면에서 조금 보완이 필요하다, 그거 기술적인 문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 질문이 잘못된 거죠. 옛날 사람들이 이거를 감동을 느끼고 안 느끼고는 이 집에 사는 사람의 고유한 권한인데 그걸 왜 남이 참견을 합니까? 여기 지금 며느리 저 시어머니 눈썰 이제 만만치 않아요? 시어머니의 눈 모습이. 이 며느리 참 가르침을 받으면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계시는 전국 종가의 며느리분들을 위해서 우리 힘찬 박수를 보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우리 전통 가옥을 지켜야만 저 같은 사람도 이런 훌륭한 전통 가옥의 교훈을 이렇게 계속 가서 공부도 하고 깨닫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디 종손 여러분들 어려우시지만 이 전통 가옥 훌륭한 것을 잘 유지 보관해 주시기 바라고 국가 차원에서도 엄청난 지원을 팍팍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런 문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집의 평면도가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한때 이런 평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문간 지나자마자 여기 계단이 여기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아까 기단이 쭉 넓혀지고 계단이 마당에서 이렇게 오릅니다. 이게 아니고. 자, 많은 역사학자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은 뭐가 오리지널이냐. 오리지널이 아니면은 뭐 어떡하려고요? 오리지널 아니면 그냥 그거 다 쓸데리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리지널한 거를 지혜롭게 잘 변형을 해서 그 집이 더욱더 나아지게 했다면 그 훌륭한 후손 아닙니까? 예? 근데 시원찮은 걸 그냥 계속 오리지널하다고 붙들고 있는 것만이 우리 역사 문화재를 보존하는 유일한 길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신중한 검토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하겠죠.
제가 왜 그런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점점 더 우리 시대가 지나고 나면 종가 제사 1년에 몇 번 있는 거 이것도 이제 점점 없어질 겁니다. 그런데 이 전통이 이제 민속의 한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이거 자체가 정말 훌륭한 이벤트로 되기에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여기 차이는 여기 보세요. 여기 요 마당이 조금 늘어나지 않았어요? 이 마당에서 지금 뭐 이분들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또 여기 밑에 또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벌써 제사를 지내고 하는데 이렇게 어른하고 또 젊은 사람들하고 이렇게 역할이 다르니까 그런 것들도 구별하면서 제사를 지내기 위해도 훨씬 좋아졌고 여기서 뭘 하겠어요? 여기서 그냥 전부 다 여기 대청에 올라가는 인원수는 제한됐을 텐데. 그러니까 벌써 이 공간 확보했죠. 게다가 이렇게 되니까 아까 보니까 이렇게 바람개비 동선을 따라서 서백당을 향해서 이렇게 그냥 은연중에 존경하는 마음으로 어르신을 대할 수 있는 그 공간 구조가 여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빨리 올라가서 좋기는 한데 뜻을 상실했다. 저 공간이 대감의 품격을 정말 잘 드러내는 그런 것이어야 할 텐데 대문간 지나갖고 몇 단 쭉 올라가서 바로 올라가니 이게 정말 그 저 공간의 위상이 이렇게 정말 크게 흐트러진 거죠. 그러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바람개비처럼 마당을 지나서 마당이 넓다랗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다랐을 때의 그 공간 감각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 집의 건축가는 그럼 누구였을까요? 벌써 말씀드렸지만 공간 경영을 통해서 세상의 중심을 얻었던 바로 집주인 손소대감이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손소대감이 여기 보세요. 1433년생입니다. 1484년까지 이제 사셨는데 이 손소대감을 비롯해서 그 밑에 손중돈 아들 이분들이 다 조선시대 청백리로 유명했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청백리였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건축가였습니다. 진짜.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집이 지어진 게 1454년. 몇 살 때 졌어요? 만 21세입니다. 와. 만 21세의 대감의 눈썰미는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네? 와. 공부의 넓이와 깊이가 그 사람의 사고의 결정적인 그것을 결정한다면 그 사고가 사통팔달 지혜가 어디로든 갈 수 있는 위치에 서 있을 만큼 학문이 깊고 사유가 깊었다고 이 집 한 채만으로도 벌써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만 21세에. 물론 1459년에 경에 지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30세 미만에 이 집을 지은 것만은 분명하죠. 네, 재미난 것은 이 월성손 씨의 가계도를 보면 손소대감이 2번이라고 하는 사위를 얻습니다. 근데 그 사위의 외손자가 조선 성리학의 대가 회제 이연적 선생입니다. 이연적 선생을 바로 여기 태실에서 낳아요. 그런데 예로부터 이 집에는 걸출한 인물 3명이 태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 손중돈하고 양민공이죠. 그 다음에 이연적을 얻었어. 이제 1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딸은 여기서 아들을 못 낳게 했다고 합니다. 손씨 가문에서 걸출한 인물이 나와야지
저 딸이 데리고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 후로 어느 분이 낳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아니게 아니라 회재 이현적 선생이 그도 나이 25세에 보물 제413호 동락당 옥산서원 근처에 있는 집을 이 양반이 25살에 정말 부끄럽습니다. 예? 제가 이제 건축가로서 제 나이 20대에는 아직도 공부하고 앉았었으니, 예? 그것도 그냥 기술적인 공부. 와, 정말 존경에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정신적인 나이는, 예? 와. 어머니를 위해서 회재 이현적 선생이 지어진 향단입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공간 구조. 이게 어렸을 때 보면서 큰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시 한 편을 정현종이라는 시인이 그 행서의 대가 왕이지가 크고 자랐던 난정서를 썼던 바로 그 정자에 가서 뭐라고 시를 썼냐면 그를 서성이 되게 한 건 물고기의 몸놀림. 어렸을 때서부터 그 물가에서 막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면서 그리고 공중에 마음껏 서채로 만들고 있는 나뭇가지들이니 벌써 이런 걸 보고 어렸을 때서부터 보고 컸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위대한 서성, 왕이지라는 인물이 태어났다. 그만큼 집이라고 하는 것, 집을 주변으로 하고 있는 환경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집을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는 방금 보셨듯이 이 손소대감의 집 속에는 그 자리, 그런 집, 그런 사람, 그런 삶이 일치된 참으로 잘 디자인된 집다운 집 한 채를 50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살펴봤습니다. 500년 이래 이런 집들이 얼마나 있을까? 특히나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지경입니다. 부끄럽지만 여기서 이제 우리 전통건축의 미학의 정수를 요 8글자로 다들 표현을 하는데 검소하되 누추하지 않고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잘 보면은 전부 다 대충 한 것 같거든요. 재료들도 잘 다듬어지지 않고 거친 대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검소한데 누추하지 않고 화려한데 사치스럽지 않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은 구성의 완성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세요. 대문간 들어갈 때에 대문간에 나타난 안채의 속사를 보는 순간 대문간의 벽은 뭐로 이루어졌고 재료는 뭐고 무슨 색을 칠했고 하는 거는 사실은 관심 밖이 돼버립니다. 그렇듯이 이미 구성 자체가 우리의 시선을 엄청나게 끌고 가는 힘이 생겨버리면 사실은 재료가 반질반질하고 고가이고 이런 것을 쓰지 않아도 공간 자체가, 그 구조 자체가 힘을 갖게 되면 바로 이 미학을 저는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직도 말이죠. 서백당이 대단히 유감스럽게 제가 보기엔 내 마음속에 국보인데 이게 아직도 아마 지정문화재, 지방 지정문화재인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난 문화재 하는 사람들 잘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집을. 자, 우리 시대 한옥 어떠해야 할까 잠깐 생각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가까운 곳에 있는 한옥 단지입니다. 자, 이제 이렇습니다. 한옥 짓느라 참 고생이 많았어요. 흉내 내느라. 그런데 전체 단지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채와 담장과 비워진 마당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아까 서백당에서 본 관점으로 한번 보세요. 채는 채 따로, 마당은 마당 따로, 예? 그들 사이의 긴밀한 관계를 읽기가 참 어렵습니다. 만약에 이런 집들이 정말 오래된 전통 한옥을 계승을 하려면 껍데기만 계승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채, 담장, 마당 사이에 긴밀한 관계들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면 그냥 저는 쉽게 말해서 짝퉁 한옥이다. 이렇게 가차없이 말하고 싶습니다. 그 집에서 나는 삶의 계율을 익혔습니다. 아까 회재 이현적 선생이 삼촌네 집에 살면서 거기서 삶의 계율을 당연히 익혔겠죠. 집이 그런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간 속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